임상심리사 과정의 이상심리 과목의 강의를 맡은 진미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섭식과 급식에 관련된 장애 그리고 수면장애에 대한 여러 가지의 증상과 하위범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급식과 섭식장애 그리고 수면과 각성장애에 어떤 증상들을 가지고 있으며 그 증상이 어떠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지, 또한 이러한 증상은 어떠한 진단 기준을 가지고 진단되어지는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식 및 섭식 장애에 대한 주요 개념과 진단을 할 것이고요. 이 하위범주로 신경성 식욕부진증, 신경성 폭식증, 폭식장애, 반추장애, 이식증, 회피적 제한적 음식 섭취 장애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적당량의 음식을 섭취하고 또 섭취한 음식을 먹고 난 후에 활동 에너지로서 이러한 에너지 자원을 만들고 삶을 살아가는 데 활용을 하고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지 않고서는 살 수 없고 안 먹는 사람도 없죠. 그런데 이렇게 먹는 것에 대한 양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게 되고 이런 섭취한 음식의 양을 통해서 체형과 몸매에 영향을 주게 되는 관점들도 현대사회에서는 굉장히 많이 생각하게 되고 시사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과거에는 굉장히 풍만하고 이런 조금 더 안정감을 주는 어떤 여성상의 모습이 더 아름다움의 기준이었다면 현대에는 훨씬 날씬하고 여성스러운 것들을 그런 날씬한 몸으로 나타내는 것들을 훨씬 더 초점을 맞춰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회에서 드러나고 있는 양상들이 이러한 급식과 섭식 장애로도 더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급식과 섭식 장애의 주요 개념과 증상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식 장애는 음식을 먹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로 아이들에게 음식을 먹이는 과정 안에서 심리적으로 어떠한 장애가 발생되는 과정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이는 어떠한 과정 안에서 음식이 제대로 소화가 되거나 이것들이 먹어지지 않는 과정이 되거나 먹을 수 없는 것들을 먹게 되거나 회피하거나 제한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들이 급식 장애에 보여지는 특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식증, 반추장애, 회피적 제한적 음식 섭취 장애들이 급식 장애에 속해지고요. 섭식 장애는 식사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한 급식 장애는 음식을 먹인다는 것이면 섭식은 내가 섭취해서 그 음식을 먹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이러한 섭식 장애는 청소년기나 성인기에 흔하게 섭식 행동과 관련돼서 나타나는 심리적인 장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의해서 신경성 식욕부진증이나 신경성 폭식증, 폭식 장애들로 이러한 섭식 장애들이 발현되는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이러한 급식과 섭식 장애 중에는 거식증, 폭식증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진단되어지는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성 식욕부진증, 거식증이라고 하죠. 이 거식증은 신체에 대한 불만족, 몸매에 대한 과도한 집착으로 인해서 뚱뚱해지는 것에 대한 어떠한 공포심으로 드러나게 되는 질병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들을 거부하고 그 거부해지는 것들 안에서 신체가 굉장히 말라지는 모습들을 보이게 되죠. 정신적인 건강 손상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무기력증, 짜증, 대인관계의 위축, 성욕이 상실되고 충동적 행동이나 우울, 불안, 또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가족 간의 갈등도 생기게 되고요. 음식을 몰래 먹고 버리는 것들로 인해서 가족을 속이는 일들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체에 대해서 자기가 뚱뚱해지거나 과체중으로 가는 것들을 극단적으로 막으려는 행동들을 하기 때문에 음식을 먹지 않고 과도하게 운동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강박적인 반응들도 보여지게 됩니다.
음식과 칼로리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가끔씩 폭식을 하게 되면 하재를 사용해서 다시 토해내거나 배설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재는 뭐 이런 우리가 먹은 어떤 것들을 다시 하재는 변비제를 얘기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먹은 음식들을 다시 배설하는 것들로 보상하는 것들을 하기도 합니다. 신경성 식욕부진증에 대한 개념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체적인 또한 손상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영양실조에 걸리는 부분들도 있고요. 무월경증을 겪기도 합니다. 또 변비나 복통, 추위에 대한 내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부분들도 있고요. 면역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쉽게 질병에 걸리거나 감기나 이런 저항력들이 낮아지는 부분들도 있고요. 기면발작, 저혈압, 또 서맥, 맥이 굉장히 약하게 뛰는 그런 증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저체온이나 말초신경에 대한 부종, 피부 한색화, 피부 건조, 그리고 빈혈, 골다공증들이 생기는 것들도 보고요. 치료에 의해 필요성을 이 사람들이 명확히 느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거식증을 앓고 있는 환자들은 더 날씬해지고 마른 몸에 대한 선망들이 있기 때문에 치료를 꼭 해야 된다라는 어떤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거식증의 유병률을 조금 살펴보면요. 젊은 여성은 1년에 0.4%, 환자 90% 이상이 여성에게 드러나는 질병이고요. 청소년 또는 젊은 여성, 청소년기에 발병하기 시작하고요. 발병에 대한 연령은 평균적으로 한 17세 정도의 연령에 발병이 된다고 합니다. 15에서 19세의 여성 청소년이 전체 환자의 40% 정도 드러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 시기에 미에 대한 어떤 기준, 또 아름답고 여성성에 대한 기준들을 이러한 자기의 외모나 체형에 대해 굉장히 많이 집중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거식증과 같은 질병으로 발병하게 되는 유병률이 굉장히 높아진 것들을 살필 수가 있습니다. 수분과 전해질 불균형으로 인해서 전체 환자 중에 사망률이 10% 이상 굶어 죽거나 또는 자살을 시도하게 되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보고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거식증의 생물학적인 원인을 조금 살펴보게 되면요. 장애 행동을 촉발하게 하는 유전적인 취약성이 문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내에 유전적으로 불안이나 강박적인 특질을 가지고 있어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취약성을 보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그러한 요인들이 있을 때 장애가 촉발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고요. 시상하부 기능의 손상, 그래서 섭식 행동을 주관하고 있는 우리 기능 안에 이상이 생겨서 체중 수준에 대한 설정점이 조금은 저하되어져 있는 거죠. 그 결과 식욕을 느끼지 못하고 절식하게 되고 먹지 않아도 그냥 포만감을 느끼게 되는 다른 반응을 하게 된다라는 것들이 생물학적인 원인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가중독 이론을 살펴보면요. 실제로 음식의 제한과 과도한 운동을 통해서 엔돌핀의 수준을 굉장히 증가시켜서 쾌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는 쾌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절제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운동을 하면서 엔돌핀이 돌게 하면서 자기 안에 있는 쾌감을 느끼며 만족감으로 이런 거식증을 더 유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엔돌핀에 의해서 입맛이 억제되게 되고 식욕이 억제되면 기분이 상승하는 그 경험을 통해서 그 경험을 계속 의존적으로 계속 더 하고 싶은 자기의 어떤 욕구들을 그런 식으로 만족시키게 되면서 이 거식증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에 대한 거부나 가행 행동이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것들을 볼 수 있고요. 세라토닌 활동이 증가하거나 또는 감소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어떤 균형들이 깨지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거는 장애의 원인보다는 결과적으로 세라토닌의 활동이 증가되거나 감소되는 것들을 볼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거식증의 심리적인 원인을 조금 살펴본다면요. 정신분석적인 관점에서 좀 살펴보면 성욕에 대한 방어적인 행동을 이렇게 거식증으로 나타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안에 성욕에 대한 그 충동성을 음식을 거절함으로 인해서 거부하는 행동처럼 방어적으로 나타내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어머니로부터 독립하지 못한 딸이 왜곡된 어떤 식사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자율성을 다시 얻으려고 획득하려고 하는 대치되는 행동들이다라고 보고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행동주의 관점에서 좀 살펴본다면 체중 증가에 대한 공포 반응, 또 날씬함에 대한 강화, 그래서 계속 날씬함을 유지하고 싶고 그렇게 동경하게 되는 것들, 뚱뚱함에 대한 자기처벌적인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분위기에 대해 그런 것들이 조장됨으로 인해서 행동주의 관점에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심리적인 원인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지주의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자신의 신체에 대한 왜곡된 지각, 그리고 날씬한 몸매가 성공과 인정을 얻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존감을 보호하려고 자기가 스스로 이런 거식증을 만들어내는 원인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사회 문화적인 요인으로 살펴본다면 대중매체의 영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의 기준들이 조금은 다른 방향으로 호도되어지는 부분들도 있고 그로 인해서 다이어트에 대한 압력을 받게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자신이 뚱뚱하거나 과체중이 아닌 상태임에도 지속적으로 다이어트를 하는 모습들을 저희가 좀 볼 수 있죠. 기타 원인들을 조금 살펴본다면 외상성 스트레스와 부정적 사건에 대해서 볼 수 있고요. 아동기 성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 심리적 외상에 대해서 저희가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신경성적 식욕부진, 바로 거식증에 대한 치료를 조금 살펴본다면 인지치료적인 입장에서는 신체에 대한 왜곡, 그리고 불안하게 느껴져 있는 이런 인지적인 부분들을 조금은 다른 신념, 비합리적인 신념을 합리적인 신념으로 인지하고 왜곡해서 수정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자기 신체에 대한 어떤 왜곡과 불만을 온전한 신념으로 수정하는 부분이 필요하고, 가족치료 안에서는 어머니와 밀착된 딸의 상태 또는 어머니와 밀착된 의존적인 어떤 상태에서 좀 독립하게 만들고 그 의존의 갈등 안에서 나타나는 감정과 욕구를 좀 분리하는 방향으로 치료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약물치료는 우울, 불안, 강박에 대한 공존이 있을 경우도 있고요. 그럴 경우에는 약물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항우울이나 항불안제를 병행하면서 약물치료를 할 수 있고요. 행동치료로는 체중을 증가하는 행동을 좀 강화하게 하고 음식 일지를 좀 작성해서 이런 것들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강화물로 조금 요인이 될 수 있게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신경성 폭식증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경성 폭식증은 폭식 행동과 보상 행동을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음식을 먹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한 보상 행동으로 인해서 토해내거나 또는 하재와 같은 어떤 변비약이나 약물을 투여함으로 인해서 다시 먹었던 음식을 배설하거나 바깥으로 내보내는 어떤 상황들을 반복하고 있는 정신장애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경성 폭식증은 왜곡된 자신의 신체상을 가지고 있고 자신의 식사 문제를 조금 부끄럽게 여기는 부분에서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하재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다수가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울한 감정들이 동반되어지는 사례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체중이 정상 혹은 과체중 범주의 폭식증은 이 신경성 폭식증은 들어가 있고요.
폭식장애는 오히려 과체중이나 비만의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경우들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 이 신경성 폭식증은 오히려 정상 범주에 조금 더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약 90%가 여성에게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고요. 산업화된 국가에서 많이 발병되게 돼 있는 현대의 질환이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병률을 살펴보면 젊은 여성이 1년에 1에서 1.5% 정도 유병률을 보이고 있고요. 후기 청소년기 또는 초기 청소년기에 시작을 해서 만성적인 결과를 밟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먹고 또 보상행위로 토해내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이 병이 만성적으로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고 그로 인해서 신체적인 손상들도 많이 초래하게 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신경성 폭식증의 진단 기준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폭식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러한 폭식 행동 아래에는 두 가지의 특징을 보입니다. 일정한 기간 동안에 먹는 음식량이 대부분의 사람이 유사한 상황에서 먹는 양보다 현저하게 많다라는 거예요. 폭식증의 어떤 특징을 보이고 있는 거죠. 많이 먹게 되고 폭식 행위를 해서 먹는 동안에는 조절 능력이 굉장히 상실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을 멈출 수 없거나 양 조절에 실패하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체중이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서 반복적이고 부적절한 보상 행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설사제나 이뇨제, 관장약, 또 기타 약물 등을 통해서 자기가 다시 보상적인 어떤 행동들을 하게 되고요. 폭식 행동과 이러한 부적절한 보상 행동이 평균적으로 주 1회 이상 3개월 동안 나타나야지만 우리는 신경성 폭식증이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체형과 체중이 자기 평가에 과도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문제 행동들이 신경성 식욕부진 기간 동안에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폭식증의 원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분석적 관점에서 좀 살펴본다면 부모에 대한 무의식적인 공격성을 표출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의식 안에서는 드러나거나 발현되는 것들이 아니지만 공격적인 부분들이 무의식 안에서는 폭식으로 이루어졌다가 다시 보상함으로 나타나는 것들을 볼 수 있고요. 행동주의적 관점에서 살폈을 때 체중 증가에 대한 두려움에 기인이 있다라고 보는 부분들이 있고요. 우울증의 형태로 볼 수는 없고 우울증과 여러 가지 함께 되는 발병하는 병으로 나타난다라는 견해가 생물학적 관점에서는 지배적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폭식증의 치료를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신경계의 세로토닌 시스템을 통해서 항우울제 약물 치료가 가장 많이 신경성 폭식증에는 시행되고 있고요. 실제로 이러한 폭식증에 대한 증상을 좀 경감되는 것들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식이 조절이나 행동 조절에 대한 것들, 음식, 체중에 대해서 잘못되었던 신념들이나 왜곡되었던 인지들을 교정하는 행동인지 치료가 효과적이고요. 무의식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역동을 탐색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부분이 어떻게 의식적으로 발현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조금 분석하고 좀 살필 수 있는 정신분석적인 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폭식장애인데요. 신경성 폭식장애는 보상 행동을 계속 하고 있는 것들이 가장 주요한 요점이라 한다면 이 폭식장애는 폭식 행동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먹기만 하고 보상 행동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폭식장애이고 DSM-5에서 새롭게 추가가 된 진단명입니다. 신경성 폭식장애와 구별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지점에 대한 구별을 하기 위해서 이번 DSM-5에서 새롭게 추가가 되어진 부분이고요. 유병률을 살펴본다면 미국 성인 여성이 1.6%, 남성은 0.8%에 대한 유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경성 식욕부진이나 신경성
폭식증과는 달리 치료에 대한 반응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예후가 굉장히 좋은 편이기 때문에 폭식장애에 대해서는 약물 치료나 다양한 치료를 병행하게 되면 좋은 예후의 결과를 볼 수 있다는 것들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폭식장애의 개념과 주요 증상에 대해서 살펴보면 폭식 행동이 없는 비만 환자와 비교했을 때 세라토닌의 기능이 많이 저하된 것들을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에 굉장히 중독되어 있다는 것들도 좀 살필 수 있고요. 도파민이 과잉 분비되어서 이러한 쾌락적인 것들에 굉장히 노출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심리적인 요인을 살펴보면 정서적 고통에 대한 보상적인 행동, 자기 안에 어떤 스트레스나 어떤 해결되지 않는 내적인 문제들을 먹는 것으로 인해서 좀 보상받는 행동으로 취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들도 있고요. 지나친 섭식과 절제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타나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이어트를 굉장히 과도하게 하거나 심하게 했을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절식을 했었던 부분들이 강화가 되는 것들이 아니라 반작용으로 오히려 폭식을 하게 되는 경향성이 보이기도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폭식장애의 원인과 치료를 조금 살펴본다면요. 폭식 행동은 엄격하고 절식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부정적 정서에 대해서 기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환자가 자신의 섭식 행동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게 하고 이것들을 변화할 수 있도록 인지하게 한다면 이것들 자체가 치료적으로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견해들도 있습니다. 심리치료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먹는 것으로 해결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래서 이것들이 폭식으로 가는 것들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에 대한 것들을 좀 같이 논할 수도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유도할 수도 있고요. 신경계의 세라토닌 시스템이 이러한 항진을 시키는 부분들에 대해서 항우울제로 이용하는 약물 치료를 시행함으로 인해서 폭식하고 있었던 것들이 조금 저하될 수 있게 항우울제가 폭식증의 증상을 조금은 경감시킬 수 있는 반응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반추장애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추장애는 이렇게 되새김질을 하는 장애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개월 이상 급식 또는 섭식 후에 음식을 반복적으로 역류하고 있는지에 대한 반응들인데요. 1개월 이상 급식 또는 섭식 후에 음식을 씹어서 삼키거나 넘기는 것들이 아니라 다시 역류시켜서 다시 소화하고 씹는 장애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는 소화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역류해서 다시 씹어서 넘기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역류하는 것들이 어렵게 느껴지거나 그러지 않는 부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반추장애는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들은 아이들의 정서 안에서 발달함에 있어서 음식을 가지고 나타나는 아주 흔한 장애 중에 하나인데요. 핵심 키를 살펴보면 당신의 아이가 정상적으로 음식을 삼키고 있는지, 그렇게 음식을 삼키는데 어려움이 있는가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정상적으로 음식을 섭취하고 삼키는 것들이 아니라 그것들을 다시 되새김질하면서 올려서 다시 씹고 소화하는 반응들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이러한 반추장애에 대해서 나타나는 자기 반응의 행동으로는 머리를 돌리거나 머리를 부딪히거나 또 몸을 흔들거나 머리털을 이렇게 잡아당기는 발모함 같은 다른 행동장애가 수반되어지는 경향성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반추장애의 원인과 치료에 대해서 좀 살펴본다면 부모의 무관심한 부분들도 있고 정서적인 어떤 적절한 자극이 결핍될 때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아동이 성장함에 있어서 자극에 대한 것들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음식물을 섭취하고 음식에 대한 관심들이 있어야 되는 어떤 시점에 대해서 그러한 반응들이나 자극들이 굉장히 결핍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가 많은 생활 환경 안에서 아동이 이러한 반추장애적인 부분들을 보여지는 것들도 있고요.
부모와 아동 관계 안에서 갈등이 주요된 원인이다라고 보여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정서적인 유대 관계를 가지고 음식을 먹이는 방법을 교육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고 교육할 때에 이 음식에 대한 긍정적인 요인을 만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런 정서적인 유대감 안에서 연결되어지는 다른 상호작용들도 이러한 반추장애를 조금 완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체중 감소, 탈수, 성장 지연, 영양 부족 등에 대한 증세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반추장애가 있을 때는 다른 내과나 외과적인 처치도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다음은 이식증에 대한 개념입니다. 네, 이 이식증의 개념의 주요 증상을 좀 살펴보면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을 먹게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먹으면 안 되는 것을 최소한 1개월 이상 습관적으로 먹는 경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이들이 종이를 막 뜯어 먹거나 흙을 먹거나 머리카락을 먹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실제로 먹어서 우리가 소화해야 되는 어떤 영양분이 있는 음식이 아니라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을 먹고 그 안에서 아이들이 어떤 것들을 느끼고 있는 반응들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이식증은 비영양성 물질을 섭취하고 발달 수준에서 부적절한 것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먹는 행동이 문화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허용된 관습의 일부가 아닐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또 이러한 부분은 좀 지적장애가 있는 아동들에게도 많이 나타나게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이식증에 대해서는 먹으면 안 된다라는 판별에 대한 기능이 조금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분별성이 조금 떨어질 때 이러한 부분 음식이 아닌 것들을 섭취하게 되는 경우들도 생기게 됩니다. 이 원인의 파악이 굉장히 중요하게 될 텐데요. 이 이식증의 원인으로는 양육된 환경에 대한 안정성이라든지 부모의 어떤 관심, 상호작용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요인이고요. 심리적 상태, 그리고 이 아동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부분에 대한 병리적인 부분이 있는지도 자세히 살펴봐야 할 부분들입니다. 이러한 이식증의 개념과 원인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치료 방법에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먹지 말아야 되는 부분을 먹고 있다는 것에 있어서 영양이 굉장히 결핍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겠죠. 특히 철분이 결핍됨으로 인해서 이런 이식증이 많이 유발될 수 있다라고 보는 부분들도 있고요. 부모와 아동에 대한 교육이 굉장히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무신경하거나 무심하거나 아동을 성장하고 키우는 양육 환경 안에서 너무나 지식적으로 습득되어진 부분들이 없다라고 하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부모 교육이 굉장히 필요하고 분별할 수 있는 것들을 교육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양분의 결핍에 의해서 이식증이 초래된 경우 결핍된 양분을 이렇게 보충시켜주면 이런 이식증은 많이 호전되는 경향성이 있기도 합니다. 다음은 회피적, 제한적 음식 섭취 장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회피적, 제한적 음식 섭취 장애는 DSM-4에서는 유아기 때 생기는 초기 유아기 섭식 장애로 대체됐었는데요. 새롭게 DSM-5에서는 이 증상들이 또 드러나게 된 부분들이 있고요. 회피적, 제한적 음식 섭취 장애는 당신의 아이가 어떤 음식에 대해서 불안을 느끼고 있고 제한적이고 회피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는 것들이 핵심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식에 대한 불안감과 회피를 가지고 음식을 섭취하지 않게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발병들이 되는 다양한 질병들이 함께 발병될 수 있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불안장애, 자폐 스펙트럼 장애, 강박장애, ADHD 아동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회피적이고 제한적인 음식 섭취 장애가 함께 발병할 수 있는 부분들이 높게 나타나는 부분들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회피적 제한적 음식 섭취 장애의 주요 증상을 조금 살펴보면요. 아동이 냄새나 질감 또는 풍미로 인해서 음식을 좀 거부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실제 그냥 음식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낮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먹는 것에 대해서 좀 흥미가 없거나 즐거움이 없는 친구들도 있고요. 먹는 것에 대한 압력이나 음식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이 있을 경우에는 이러한 장애의 아주 중요한 원인이 된다라고 보여지는 요인도 있습니다. 치료를 위해서는 먼저 어떤 부분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었는지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지행동적인 접근을 통해서 체계적인 어떤 부분에 대한 둔감화나 또 싫어하거나 회피하고 있는 음식에 대해서 노출 치료를 통해서 다시 접근함으로 인해서 새롭게 그렇게 거부했던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좀 노출시켜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고요. 부모의 식사 교육이나 또는 지지가 부족한 경우는 부모들이 많이 교육을 받음으로 인해서 이런 식습관에 대한 개선들을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고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면 각성 장애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수면 각성 장애의 하위 범주에 속하는 장애 범주군을 좀 살펴보면요. 수면과 수면 각성 장애, 불면 장애, 과다 수면 장애, 수면 발작증, 기면증이라고 하죠. 네. 호흡 관련된 수면 장애들이 있을 것이고요. 또 일주기 리듬 수면, 각성 장애, 수면 이상증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잠을 잡니다. 잠을 안 자는 사람이 없죠. 매일 잠을 자고 잠이라는 것들은 인생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러한 잠은 우리의 육체적인 피로를 회복시켜 주기도 하고요. 뇌 기능을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는 도움을 주는 기능도 합니다. 또한 우리가 감정적으로 지치고 힘들었을 때 이 수면을 통해서 다시 밸런스를 맞추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면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수면들이 적절하지 않거나 다른 어떠한 부적절한 감정들로 인하여서 장애적인 증상이 발현되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면 각성 장애에 대한 개념과 증상을 같이 살펴볼 때 렘 수면과 비렘 수면에 대해서 여러분께 먼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렘 수면기는 무엇인가를 보는 것처럼 안구가 빨리 움직이는 운동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정말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감고 있지만 실제로 안구가 움직여지는 것들을 좀 알아차릴 수 있고요. 이렇게 렘 수면이 진행되고 있을 때에는 심장 박동과 호흡의 변화가 불규칙하면서 깨어있을 때와 굉장히 비슷한 패턴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활동하고 있을 때에 측정되는 뇌파가 관찰되기도 하고요. 대개 우리가 꿈을 꾸는 단계로 이 렘 수면을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총 수면 시간 중에 상대적으로는 좀 작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요. 기억을 포함한 지적인 일을 관련된 기능을 회복해주는 그런 수면이 바로 렘 수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렘 수면은 전체 수면의 20에서 25%를 차지하고요. 대뇌의 당대사량과 산소 소비량을 증가시키기도 합니다. 빠른 동공이 움직일 때에는 꿈을 꾸는 것과 굉장히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꿈을 기억하고 있는 것들은 이 렘 수면 상태에서 깨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꾸었던 꿈을 지각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뇌관에서 렘 수면 단계의 뇌 활성화 스위치를 켜고 신체에 대한 활성화를 이렇게 끄고 있는 역설적인 수면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뇌파가 우리가 움직일 때와 똑같이 작동되어지는 뇌파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수면 단계에 들어가 있지만 뇌는 활성화되어 있는 단계이고 단지 신체가 움직여지지 않는 신체는 비활성화인 단계다라는 부분으로 설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non-REM 수면, 비렘 수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비렘 수면은 포유류의 고등생물에게만 볼 수 있는 진화된 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뇌의 피로를 풀어주는 역할을 하고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기능을 회복할 때 이 비렘 수면이 충분하게 잘 이루어졌을 때 회복되는 효과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수면 시간을 차지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뇌파 양상과 수면의 깊이에 따라서 단계를 구분할 수 있고 각 단계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것들 또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렘 수면이 시작된 후에 이러한 수면이 시작되고 나면 45분에서 60분 정도는 이 비렘 수면의 4가지 단계가 지속됩니다. 그래서 처음 렘 수면이 이렇게 시작이 되면 시작된 2시간 이내에 이 비렘 수면이 다시 시작되면서 이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들이 수면 패턴이고요. 밤 동안에 이러한 렘 수면과 비렘 수면이 90에서 110분 주기로 반복되고 이 사이클이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 4번에서 5번 정도 반복이 되다가 우리는 잠에서 깨게 되는 거죠. 이 수면 주기에 이제 이상이 생기게 되면 우리는 불면증이나 또는 다양한 증상들, 수면에 대한 증상이나 장애들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수면다원 검사를 통해서 측정할 수 있고 그 증상을 판독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비렘 수면의 4가지 단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이제 수면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얕은 수면 상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수면 상태가 지속되고 2단계로 들어가게 되면 조금은 더 깊은 잠으로 들어가게 되는 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근육이 이완되게 되고 우리의 심장 박동이 점차 느려지면서 완화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수면의 약 50%에 해당되는 과정입니다. 그 이후에 3단계로 들어가면서 조금은 더 깊은 잠에 해당하는 단계로 들어가게 되고요. 4단계로 들어가게 되면 3단계보다는 조금 더 깊이 있는 수면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이때는 뇌에 가지고 있던 피로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그래서 뇌세포가 재생되는 그러한 시기의 단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4단계의 수면에서 우리가 이렇게 잠에서 깨면 얼떨떨해지거나 좀 잠이 덜 깬 모습을 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한 이 4가지의 단계가 반복되어지면서 수면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들을 좀 설명드릴 수 있고요. 그러한 단계 안에서 불면으로 가게 되면 이제 불면 장애가 되게 되는 거죠. 불면 장애에 대한 개념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밤에 잠들기가 어렵고 숙면을 취하지 못하거나 아침에 지나치게 일찍 깨는 경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일이나 수주 동안에 편안하게 잠을 자지 못하고 잠을 들어 하는 것도 어렵지만 잠을 취해서도 금방 깨기 때문에 몸에 피로감이 굉장히 많고 생활의 활력소가 굉장히 떨어지는 부분들도 보여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급성 불면증이 있고요. 이런 부분이 한 달 동안 지속되게 되면 만성 불면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2가지로 구분되어지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불면장애의 진단 기준을 조금 살펴보면요. 수면 시간이나 질에 대한 불만족감이 현저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중에 한 가지 이상의 증상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수면 개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잠들기가 굉장히 어렵고 잠드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아동의 경우는 보호자가 없을 때는 잠들기가 굉장히 어렵고 긴 시간이 걸린다라는 것들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수면의 유지가 어렵습니다. 잠을 자는 것들도 어렵지만 수면을 유지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자주 깨거나 깨면 또 다시 잠드는 것에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이른 아침에 각성하기 때문에 다시 잠이 드는 것들에 대한 어려움을 보이기도 하고요.
이러한 수면 장애가 사회적, 직업적, 교육적, 또 학업적 자신의 어떤 중요한 기능 안에서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고통이 되거나 손상을 초래할 때 우리는 불면장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런 수면 문제가 적어도 주 3회 이상 발생되고 이것들이 지속적으로 3개월 이상 될 때 수면장애다라는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수면 문제는 적절한 수면의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발생될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상황 안에서 적절하지 않아서 잠을 못 자는 것들이 아니라 아주 안락하고 적절한 환경 안에서도 불면이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지요. 불면증이 다른 수면각성 장애로는 조금 잘 설명이 되지 않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다른 수면각성 장애가 나타날 때는 이러한 증상이 생기지 않을 때 우리는 불면장애다라고 진단을 내릴 수 있고요. 어떠한 물질의 효과가 아니라 그냥 이 불면장애로만 일어나서 현저한 불면증을 호소하는 상태가 불면장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증상이 적어도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지속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지속되어지는 시점에 따라서 우리가 이 불면장애를 명시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불면장애에 대한 원인과 치료적인 방법을 조금 살펴보면요. 인지행동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높은 각성의 수준이 불면장애를 일으키기도 하고요. 기타 불면장애에 대한 원인은 스트레스나 심리적인 장애 요인들이 있습니다. 또 정신과적인 장애가 있음으로 인해서 불면장애가 함께 동반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잘못된 생활 습관이나 자기의 삶에 대한 패턴, 또 신체 질환, 약물 오남용에 의해서 불면장애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러한 불면장애는 벤조디아제핀계의 수면제로 치료가 가능하고 예후적인 부분들도 좋은 예후를 보이고 있습니다. 불면장애에 대해서 이러한 행동치료로 바라보는 4가지 요소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면의 위생, 자극의 통제, 긴장 이완 훈련, 인지적 재구성 이렇게 4가지의 요소들을 좀 살펴보면서 치료적으로 효과를 좀 볼 수 있는데요. 수면을 위해서 교육을 하고 그런 환경이나 습관을 다시 만들어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자극을 통제하는 거죠. 침실에서 활동하고 있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잠만 잘 수 있게 환경을 통제하고 자극을 줄이는 방법이 2번째 방법이 될 수 있고요. 3번째 단계로는 그러면서 이 불면을 초래하고 있었던 높은 각성 안에서 긴장 상태를 풀어주는, 이완하는 훈련을 같이 하게 되고요. 다시 인지적으로 재구성하면서 수면을 방해했던 부정적인 신념이나 자기가 갖고 있었던 어떤 왜곡되었던 신념들을 긍정적인 신념으로 전환해주고 대체해주는 것들이 행동치료의 4가지 요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과다수면장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다수면장애는 오히려 잠에 대해서 더 많은 잠으로, 그래서 잠을 충분히 잤음에도 불구하고 다음날도 계속 졸음이 밀려와서 오히려 일상생활에 대해서 큰 영향을 받고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9시간 이상 수면을 취하고도 계속 졸린 상태를 보이는 게 이 과다수면장애의 특징이고요. 과다한 졸음으로 인해서 사회적, 직업적, 또 현저한 부적응을 초래하는 부분들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게으름이나 또 무기력으로 오인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자기 안에 왜곡된 상으로 손상되게 되어지는 자아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과다수면장애의 진단 기준을 좀 살펴보면요. 주요 수면 시간이 7시간 이상인데도 과도하게 졸린 상황을 좀 나타내게 되고요. 아래에 있는 증상들 중에 1가지 이상의 증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동일한 날에 반복적으로 잠이 들거나 빠져있는 일이 발생하고요. 매일 9시간 이상 지속적으로 잠을 자기도 합니다. 근데도 계속 피곤하죠. 갑자기 깬 후에 완전히 각성 상태를 유지하기 어렵고 계속 졸린 경우. 이런 것들이 3회 이상 적어도 3개월 지속되면 과다수면 장애다라고 좀 살필 수 있고요.
이러한 과다수면으로 인해서 자신의 어떤 사회적, 직업적 이런 영역 안에 유의미한 고통이나 손상이 초래될 때 과다수면 장애다라고 좀 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수면 장애로는 이 과다수면 장애가 잘 설명이 되지 않는 증상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물질이나 생리적인 효과로 인한 것이 아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공존하고 있는 정신질환이나 의식적 장애가 과다수면을 호소하는 것들이 설명되어지지 않는 그냥 온전한 과다수면으로만 나타날 때에 진단이 된다라는 것들도 알고 계시고요. 진행되고 있는 속도와 기간에 따라서 이러한 현재의 심각도를 명명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과다수면 장애의 이제 원인과 치료 방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원인은 정신적, 육체적 피로, 스트레스, 체력 저하 등으로 확인되어지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러한 장애를 초래하는 질환이 있는지를 또 먼저 살피는 것들이 선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코골이나 비염 같은 질환이 원인이 된다면 수면의 질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먼저 좀 치료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정확한 검사와 진단을 한 후에 약물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수면 발작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면증으로 더 잘 알고 있는데요. 이 기면증은 낮에 갑작스럽게 심한 졸음이 몰려오면서 자기도 모르게 잠에 빠지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수면 발작이 주요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탄력 발작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기면증은 수면이 시작될 거나 깰 때 수면 마비나 환각을 순간적으로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회의를 하거나 대화를 할 때도 갑작스럽게 잠이 몰려오면 부적절한 상황에 잠을 자게 되는데 짧게는 5분에서 1시간 정도 잠을 자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동 중에 갑자기 이 기면증의 증상이 몰려와서 잠을 자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가장 위험한 부분은 운전을 할 때 갑자기 잠이 빠지게 되면 굉장히 졸음운전으로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 네, 수면 발작의 진단 기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저항할 수 없는 졸음이나 깜빡 잠이 드는 것들, 그래서 하루에 이런 낮잠이 반복되어지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주 3회 이상 3개월 동안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다음 중에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증상이 동시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탄력 발작이 1개월에 수차례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장기간 유병 환자의 경우는 웃음이나 농담으로 유발되는 짧은 사파의 의식들의 상태에서는 근육이 긴장되거나 갑작스러운 소실을 보이기도 합니다. 또 6개월 이내의 환자나 아동의 경우는 분명한 계기가 없이 이런 혀를 내밀거나 근육이 긴장하는 것들이 저하되게 되어서 자기도 모르게 이런 얼굴이 찡그러지거나 턱이 처지는 사파들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야간 수면다행 검사를 통해서 렘 수면의 잠복기를 좀 살펴보면 15분 이내로 나타나거나 이러한 수면 잠복기의 반복 검사가 평균 수면 잠복기가 8분 이내로 나타나고 이러한 것들이 2회 이상 수면 개시의 렘 수면으로 나타나게 되면 기면증에 대한 진단 기준을 저희가 살필 수 있고요. 또 다양한 면역 반응에 의해서 결핍되어지는 부분들로 살펴보는 기준도 있습니다. 아래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들은 심각도에 대한 부분들로 살펴서 이러한 심각도로 다양한 기면증으로 명시할 수 있다는 부분들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기면증을 치료하고 어떤 부분이 또 원인이 되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추신경 내의 하이포콜레틴의 전달 이상이 병의 원인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유전적인 요인도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스트레스가 상호작용을 하면서 수면 발작이 일어난다라는 부분들도 있고요. 이러한 것들은 이제 각성 수준을 증가시키는 약물 치료로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호흡 관련에 대한 장애입니다. 폐쇄성 수면 무호흡 및 폐쇄성 저호흡은 수면 도중에 기도가 막히는 현상들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5번 이상 무호흡증으로
호흡이 저하되거나 반복되는 것들을 나타내고요. 보통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들에게 흔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20에서 30초 동안 호흡이 정지된 후에 코골이를 심하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실제 이러한 폐쇄성 수면 무호흡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자기가 지금 숨을 안 쉬고 있다는 것들을 인식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코를 골고 있다는 것도 알아차리지 못한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진단 기준은 다음과 같은 기준 안에서 한 가지 이상 증상이 발현되게 됩니다. 수면 다원 검사에서 수면 시간당 적어도 5번 이상 폐쇄성 무호흡이나 저호흡증이 나타나고 한 가지 이상의 수면 증상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코골이나 거친 콧숨을 쉰다던가 헐떡이거나 수면 중에 호흡이 정지되거나 충분한 수면을 취했으면서도 계속 졸리고 피곤한 상태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증상이 동반될 때 이런 검사 안에서 시간당 15회 이상 무호흡이나 저호흡이 보여지는 상태를 나타내기도 하고요. 중추성 수면 무호흡에 대한 장애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중추성 수면 무호흡은 기도가 막힘은 없는데 신경학적인 질환이나 심장 질환을 통해서 수면 중에 5번 이상 호흡이 좀 정지되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진단 기준 또한 수면 다원 검사를 통해서 시간당 5회 이상 중추성 무호흡이 존재하는지 확인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 장애로 더 잘 설명이 되어지지 않고요. 또한 특발성 중추성 수면 무호흡증으로 이런 부분이 같이 나타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개로 중추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구별하고 명시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현재 심각성에 대해서 심각도를 체크한 후에 어떠한 수면 무호흡증인지 이야기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수면 관련 환기 저하증에 대한 개념입니다. 수면 중에 호흡 기능이 저하되면서 동맥의 이산화탄소 수준이 증가하게 되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수면 관련 환기 저하증의 진단 기준은 수면다원 검사를 통해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얼마큼 상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호흡 저하와 사파들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살피는 것들이 중요하고요. 현재 다른 수면 장애로는 설명이 좀 안 돼야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특발성 환기 저하, 선청성 중추성 폐포 환기 저하 등 다양한 수면 관련에 대한 이런 환기 전화로 구별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 이 또한 심각도에 통해서 명시되어지는 부분들이 좀 상이하다라는 부분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과 연관된 호흡 관련 수면 장애는 유병률로 따진다면 성인 1에서 10% 정도로 추정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남성과 여성이 8대1 정도로 남성이 월등하게 많은 부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40대에서 60대 사이에서 발병되어지는 부분들이고요. 나이가 더 많을수록 노인 연령에 의해서 더 흔하게 발생되어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서서히 진행되면서 만성으로 조금 진행되는 과정들도 있고요. 심혈관계 질환이나 부정맥으로 사망하게 되는 사례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치료에 있어서는 체중을 조금 감소하고 감량하는 것들이 굉장히 큰 효과성을 나타내는 부분들도 있고요. 수면 중에 호흡이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유지하고 그것들을 돕는 치료 방법들도 굉장히 탁월한 효과성을 보여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일주기 리듬 수면 각성장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면 각성 주기의 변화로 인해서 과도한 졸음이나 불면이 반복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주기 수면 각성장애 같은 경우는 환경에 의해서 요구되는 수면의 일주기가 조금 부조화를 이루게 돼서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연된 수면의 단계, 그래서 원래 자기의 개인적인 수면의 어떤 시기가 주기가 사회적으로 요구하는 것보다 지연되거나 또 그것들이 조기
단계로 나타나서 각성 주기가 사회적으로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앞설 때 조기 수면 단계형으로도 좀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고요. 불규칙한 수면으로 나타나는 부분들, 그리고 비20시간 수면에 대한 각성들. 그래서 각성 주기가 24시간 환경 안에서 일치하지 않고 잠들고 깨어있는 시간이 매일 지속적으로 늦어지는 경우들을 이야기하고, 교대 근무나 다양한 형태로 인해서 수면 각성이 불일치할 때를 이야기합니다. 네. 아래 보이는 것들이 일주기 수면의 각성 진단 장애를 이야기하고요. 네. 세부 유형은 이렇게 지연된 수면 단계, 조기 수면 단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1개월에서 3개월 동안 사파성이나 증상이 3개월 동안 지속돼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이런 것을 통하여서 구분적으로 명시되어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 부분은 수면 계획을 다시 실행하고 세우는 부분들이 있고, 규칙적으로 리듬을 형성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렘 수면 각성 장애는 주된 수면 시간의 첫 3분의 1시간의 수면에서 불안정하게 깨거나 그런 것들을 반복하면서 나타나게 되는 수면이고, 보행이나 수면 중에 나타나는 목류병 같은 수면 장애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수면 장애 그리고 섭식과 급식 장애에 대한 하위 범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양한 이 장애의 하위 범주들이 나타내고 있는 증상들과 그 증상들의 원인과 치료의 방식들을 저희가 이 시간에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성기능에 대한 장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기능 장애, 성도착 장애, 그리고 성정체감 장애를 통해서 어떻게 진단하고 하위 범주를 어떤 식으로 가져가고 있는 장애가 있는지, 그리고 원인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또한 자세하게 이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